시나리오가 부진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향후 경기 부진의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0%,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았습니다. 소수점 아랫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이너스 0.038%로 사실상 첫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 건데요. 이 물가가 낮으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로 빠져드는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인구 구조 변화 역시 우리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요. 수요일의 오아시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경제 수치들 나오는 거 보면 이 통계 집계 이래 최초 이런 수식어가 자주 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숫자도 역시 65년에 물가 통계를 낸 이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숫자인데요. 65년부터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기 시작했는데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보면 마이너스 0.038%를 기록했습니다. 네. 원래는 공식적인 통계를 낼 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기는 하는데 네. 기자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여다본 거죠. 근데 이 상황이 뭐 예사롭진 않습니다. 네. 일단 2015년에 사상 최대로 물가가 낮았던 그 시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네. 사람들이 아예 문 밖 출입을 안 하던 그 시점이었고요.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인 추이가 올해 들어서 7월까지 계속 0%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소수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이너스까지 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근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말하자면 네. 체감 물가라고 하잖아요. 이것과 이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소비자 물가, 왜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네. 아마도 생각하고 계신 부분하고 전혀 다른 통계가 될 텐데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0.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밥상 물가를 모아놓은 신선식품 지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4%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내가 장 볼 때는 비싸다고 느껴지느냐?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물가 통계라는 게 460가지 서비스하고 품목을 다 모아서 얼마나 자주 쓰는지, 가격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이 가중 평균을 한 다음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네, 각각의 네. 가중치를 부여해서 구하게 되는데 예컨대 중고등학생이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 교육비가 조금만 올라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네 이렇게 되실 거고요. 수산물 가격이 올랐다 하면 오징어 같은 거 자주 사서 드시는 집은 야 요새는 정말 10,000원 들고 나가선 살 게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른바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똑같이 어떤 품목은 일만큼 가격이 오르고 똑같은 가중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 다른 품목이 일만큼 떨어지면 사실 전체 통계는 그대로인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사람들은 10,000원을 얻었을 때보다 10,000원을 잃었을 때 훨씬 더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네. 내가 자주 사는 품목이 올라버리면 전체 평균이 떨어져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돈을 잃은 건 기억이 오래가고 얻은 건 기억이 금방 사라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 지난해 여름과 비교하면 채소값은 확실히 내려가긴 한 것 같아요. 네, 작황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비껴갔고요. 저희가 지금 8월 소비자 물가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채소류 가격, 농축수산물 가격 확실히 떨어진 거 보실 수가 네.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감자나 양파 같은 거 사실 때 보면
아, 정말 싸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텐데 지난해 워낙 덥기도 해서 지난해가 좀 많이 올랐었죠. 지난해 물가하고 비교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잖아요. 예. 농축수산물이 다 잘 안 됐거든요. 지난해 여름 물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해서는 오히려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전체적으로 농사도 잘 됐습니다. 해서 네. 농민들은 더 고민이 깊은 건데 그 밖에 보면 전기 수도가스나 뭐 외식 서비스 전체는 소폭 올라간 것으로 그 나타나 있죠. 네, 저기 보면 지금 석유류 가격도 떨어졌는데 이거는 그동안 그 정부가 했던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 그 영향도 분명히 있겠네요. 네, 정책 효과도 반영이 돼 있고요. 사실은 국제유가 자체가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지난해 고점하고 현재의 국제유가를 비교해 보면 최대 30%까지 품목별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을 덜 걷어서 그 효과까지 더해지다 보니 소위 농산물 및 석유류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하는 품목인데 그 부분에서 가격이 상당 부분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렸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보인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물건값 싸지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상황이라고 하죠. 이유가 뭡니까? 네, 최근 들어서 디플레이션, 소위 디에 공포 관련한 기사들 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업 투자도 좀 위축이 돼 있고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떨어진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일단 원하는 사람이 적을 때 해당 품목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 그 소비가 둔화되면 물가가 하락합니다. 네. 원하는 사람이 사는 많지 사람이 않으니까요.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물건이 남아 돌겠죠. 매출이 감소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나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줄어들면 다시 네.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혹시 과거에 일본이 20년 동안 빠져 있었던 그 디플레이션 늪에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그래서고요.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네. 결국은 경제 전체 활력이 떨어지는 네.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렸느냐 그렇게 보긴 어렵다고 해도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알아누울 수 있다. 우리가 저 면역 순환 체계가 고리의 어느 한 지점에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사실상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네. 이 활력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필요하다 이런 그렇죠. 거죠. 건강한 거품은 좀 있어주는 게 좋은데요. 그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다 보면 자산 혹은 그 품목, 서비스의 가치가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사실 그걸 딛고 전체 GDP가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의 규모는 커지고 소비도 늘어나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그 체력이 위축되고 있다,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상 사인으로는 읽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이 정책 당국은 그 최근에 저물가는 뭐 그 정도로 디플레이션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큰일 났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정책 당국자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어떤 당국자도 그렇게 용감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현실 진단과 대응책 사이에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입장은 이거예요. 단기간에 농축산물이나 아니면 네. 석유류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죠. 네, 더하기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더해졌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장기 디플레이에 빠진 건 아니다라고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정부가 경기 활력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서 내놨거든요. 네.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수요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어찌 보면 정부가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단하고 처방 사이에 거리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네. 하지만 사실 우리 경제가 뭐 계속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또 네. 국내외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일단 지금 보면 제조업 생산 같은 게 역대 최장 기간이 12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소비가 부진하다는 것도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당장 7월만 봐도 소매 판매액이 전월보다 줄어들었는데 수출도 여건이 좋지 않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반도체니 하는 주력 상품들 수출이 좋지 않고 그나마 환율 효과 보고 있는 자동차가 반짝 네.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워낙 나쁘다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데 이 상황에 장기 저물가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걱정이 나오는 거고요. 네.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하는 농축산물이나 석유류 가격이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하고 보는 근원물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코어 물가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최근 반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7월 한 달 1%, 나머지 그 계속 0%대였으니까 그걸 빼고 소위 공급이 많아서라고 정부가 설명하는 네네. 그걸 빼고 봐도 전체적인 물가가 결코 하락세다. 높진 네. 않습니다. 자, 이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다시피 대표적인 디플레이션 국가하면 바로 옆 나라 일본인데 잃어버린 20년이라고도 하죠. 이제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당장 그때와 같은 상황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나쁜 연결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될 여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하다가 돌연 중병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무기력해지다가 식사량이 줄어들다가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병이 찾아오는 건데 그 단계의 초기 어딘가에쯤 있다는 건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과 다른 부분은 일본은 뭐 그 이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이런 네. 부분에서 크게 왔다는 그렇죠. 거죠.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갑작스러웠고 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다가 거품이 확 꺼지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그리고 환율 문제도 있었고요. 네. 일본하고 우리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만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무기력하다, 그리고 대외 여건이 좋지 않다. 이건 아주 엄중하게 봐야 하는 사인인 네, 건 맞고요. 소비가 부진하다라는 네, 측면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 대책들을 내놨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은 다 갖다 쓰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연기금을 통해서 1조 6천억 원, 그리고 공기업이 내년에 투자하려고 했던 돈 1조 원을 끌어와서 또 그 모두 도합 2조 6천억 원을 가능하면 하반기 안에 다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SOC 사업도 연내에 가능하면 다 첫 삽을 뜨겠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 전체의 총수요를 늘릴 수 있는 작업을 정부가 하겠다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주신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부의 경기 진단이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큰 산불이 났다는 인식은 정부 안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아마 작은 소화기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나라 빚이 커지고 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정부로서는 재정 확대 말고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게와 기업이 돈을 안 쓰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부 외에는 답이 없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경기를 방어하는 게 정부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네. 정부가 경기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 뭐 3대 소비 주체 중에 어느 쪽에서도 이걸 방어해 줄 데가 없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을 513조 원 이상으로 정부가 편성한 데에는 사실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경제의 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은 여기에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보는데 바로 이 인구 구조의 변화, 즉 노령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데 출산율은 또 전 세계 최저.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통계청이 그 국내외 자료를 종합해서 내놓은 장기 전망을 보면 2045년, 앞으로 26년 뒤잖아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37%로 일본을 앞선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합계 출산율이 이미 여성 한 명이 아이 한 명도 낳지 않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아이를 노인 인구보다 훨씬 많이 낳아도 아이는 자라서 경제활동하는데 최소한 30년 정도 걸리잖아요. 예. 그런데 고령화된 인구의 구조는 몇십 년 층층이 누적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네. 자, 잔뜩 흐린 날씨처럼 무거운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위기 상황을 알고 직시해야 제대로 준비하고 또 대비할 수 있겠죠. 오늘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